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군사연구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하고요, 에너지값 폭등, 그 다음에 고환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방산업계가 이 와중에 또 한번 잭팟을 터뜨릴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9월 5일 말레이시아가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즉 카이죠, 카이의 FA-50 개량 전투기 FA-50 블록 20 기종을 도입한다, 이 도입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요, 4일자로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확보 사업을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카이가 폴란드에 재개발 FA-50PL과 거의 동일한 최신 FA-50 개량 기종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요, 인도네시아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기종인 러시아제 미그-29 교체에 나서면서 카이의 FA-50 블록 20을 포함 여러 후보 전투기와 저울질하다 이번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종들이 어떻게 경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카이는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과 최종 조립 라인 투자를 제안했고요. 또한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 즉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센터 구축과 시뮬레이터 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하는 게 9월 8일이에요. 9월 8일인데, 그러니까 이 보도가 이제 4일날 발표돼서 우리나라에는 5일날 소개가 됐는데, 사실 그동안 뭐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나오고도 엎어진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확신을 할 수 없고 좀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최신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은 어떤 전투기인가? 오늘은 FA-5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A-50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A-50은요, T-50 골든 이글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든 경전투 공격기입니다. 근데 이 T-50 골든 이글의 개발은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공군은 고등 훈련기로 T-33, 그리고 전술 입문 훈련기로 TF-5B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기종이 각각 1949년과 1964년에 개발된 노후 기종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이들 훈련기를 대체할 후계기를 모색했죠. 그리고 1989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노후 훈련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지 말고 국내에서 개발하자는 안을 국방부에 건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은 영국의 호크 훈련기로 메우기로 한 거죠.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은요, 기본 훈련기 KTX-1에 이어서 KTX-2로 명명됐습니다. 이 KTX-1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뭐 TA-1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뭐 OA-1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고등훈련기 골든 이글은 KTX-2로 명명이 됐는데, 이 KTX-2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은요, 우리가 호크 훈련기를 도입했잖아요. 이 호크 훈련기 도입에 대한 절충 교육으로 영국으로부터 일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기술 도입은요, F-16 전투기 생산을 위한 KFP, 즉 Korean Fighter Program 사업과 함께 이루어졌죠. 록히드 마틴한테 조금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KTX-2의 주 계약업체 선정 이후 91년에 국방부가 탐색 개발을 승인합니다. 이 탐색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을 했고요. 여기에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및 금성정밀 등 국내 8개 기관이 참여하죠. 근데 뭐 대충 대한항공 빼놓고는 이 회사들이 나중에 이제 모여서 합병하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되는 거죠. 카이가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록히드사의 기술 협력으로 기본 설계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서 KTX-2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1996년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탐색 개발 이후 약 2년간의 공백이 발생했죠. 그리고 1997년부터는 국책 사업으로 다시 추진키로 확정이 됩니다. 당시 약 한 1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개발비는요, 국방부 50%, 재정경제원 20%, 카이 17%, 록히드 마틴 13%로
각각 분담키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죠. 그리고요, 이 KTX2의 사업 방식도요, 정부 주도 사업에서 공군 관리 업체 개발 주도 형태로 1995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제 군과 관련된 무기 체계는요, 무조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되고 사업 관리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KTX2 사업에서부터는 개발 형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 예산, 기술의 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이제 감안한 그런 조치라고 이제 설명이 되었죠. 물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 업체는 실제 항공기 개발에 책임을 지고 공군은 필요한 예산을 획득하고 비용과 일정, 성능을 원하는 수준이 되도록 감독, 조정, 통제하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 10월부터는 KTX2 체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죠. 이후 상세 설계와 도면 작성, 그 다음에 모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급 나올 때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잡지사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나중에 잡지사 들어가고 나서 저희 편집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게 요때 비슷한 당시에 이제 모급이 한번 나왔어요. 모급이 한번 나왔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사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모급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모급이죠. 이제 그냥 모형을 저기서부터 이렇게 밧줄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왔었대요. 편집장님 그러시는데, 저쪽에서 또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더래요, 사람이. 그 당시 거기에 모여있던 기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 과연 진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제작사가 진짜 피땀 흘린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시제기를 제조했고 2001년 9월 14일에 드디어 비행시제 1호기를 롤아웃합니다. 그리고 나서 KTX2의 명칭도 2000년 2월에 공군의 공모를 통해서 고등훈련기는 T-50, 경공격기는 A-50으로 결정되었죠. 후에 이 A-50은 FA-5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T-50의 명칭에서 T는요, 당연히 훈련기를 뜻하는 그런 뜻이죠. 트레이너, 그 약자고. 그 다음에 1년 번호 50 뭐였냐? 2000년이 우리 대한민국 공군 창설 5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리고자 50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T-50 비행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은요, 2002년 8월 20일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후 반복된 비행 시험을 통해서 설계된 성능을 입증한 T-50은 2003년 2월 19일 초음속 돌파 비행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시험을 거쳐 2005년부터 양산 단계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공격기 FA-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FA-50은 어떤 항공기인가요? 네, T-50이 바탕이 됐던 FA-50은요, 일단 2인승 전투 공격기입니다. 이를 쉽게 F-16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스펙에 관해서 두 항공기를 비교해 놨습니다. 사실 이제 F-16도 그 미들급 전투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F-16에 비해서도 한둘레 작은 항공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능이나 작전 능력도 F-16에 비해 약 7에서 80% 수준이죠. 록히드 마틴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상은 F-16과 많이 유사합니다. 특히 블렌디드 윙바디, 이게 뭐냐면은 일체형 동체하고 날개잖아요. 이 블렌디드 윙바디가 아주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익 형태 또한 F-16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상 덕분에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FA-50의 최대 지속 선회율은 F-16을 기준으로 약 80에서 85% 정도인데요. F-16이요, 현존하는 전투기 중 최고의 지속 선회율을 보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FA-50의 높은 수준의 지속 선회율을 알 수 있죠. 또한 정밀한 3축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통합으로 FA-50은 F-16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반응성을 갖는 항공입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이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요, 초기에는 록히드 마틴에서 제작한 시스템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ADD와 카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산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T-50에 통합해서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를 다시 FA-50에 통합시키게 됩니다. 국산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참고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요, 미국의 보잉에서 제공한 것으로 일단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FX 사업 있었잖아요. 1차 FX 사업 당시에
F-15K를 도입하면서 보잉이 제공하기로 한 기술 이전 목록에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설계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뭐냐 하면은 이 레이더 등의 항전 장비와 표적 타겟팅 포드입니다. 먼저 이 FA-50의 레이더는요, ELM-2032 레이더입니다. 이스라엘 엘타사가 개발한 전투기용 기계식 레이더죠. 이 기계식 레이더 가운데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F-16의 APG-68 계열의 레이더보다 훨씬 다양한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 시장에서는요, APG-68의 끝판왕인 APG-68V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의 탑재와 무장 통합은요, 전체적인 기체의 가격을 올리는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T-50 훈련기는 한 250억 원 정도 하거든요. 반면 레이더가 탑재되면요, FA-50 전투기는 400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우리 공군은 22대의 TA-50과 60여 대의 FA-50에 이 ELM-2032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는 LIG 넥스원에 의해서 라이센스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 손으로 전력화가 됐죠. 그리고 이 FA-50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타겟팅 포드의 장착이 2019년에 이제 실시가 돼요. 요게 그러니까 새로운 개량을 하죠. 그래서 이 개량한 기체를 우리가 보통 FA-50 블록 10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게 안 부르고 이걸 최초로 누가 불렀냐면 외신에서 부를 때요. 외신에서 이 제작사를 방문하면서 인터뷰하는 중에 이제 FA-50 블록 10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FA-50에 탑재되어 있는 타겟팅 포드는 이제 스나이퍼 포드인데요. 이 스나이퍼 포드는 현대 항공전에서 지상공격 역시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서방 군용기에 거의 표준 장비로 인식되고 있죠. 이 스나이퍼 포드는 목표물의 식별, 자동 추적, GPS 좌표 제공,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를 위한 타겟팅 포드입니다. 근데 이 스나이퍼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게 뭐냐면 랜턴 포드예요. 근데 이 랜턴 포드보다 무려 5배 정도 뛰어난 탐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나이퍼 포드를 사용하면요, 이 BDA 임무를 더욱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BDA는 뭔가요? 이 BDA라는 건 이게 Bomb Damage Assessment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번역하면 폭격 피해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격 잘 됐냐 안 됐냐 그거 보는 건데, 근데 이 BDA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항공기가 저공으로 접근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잘 됐나 안 됐나. 근데 스나이퍼 포드의 우수한 광학 센서들을 사용하면요, 훨씬 안전하게 BDA 임무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스나이퍼 포드는요, 우리 공군도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다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우리가 보유한 FA-50에게까지 충분히 탑재가 가능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제 이게 FA-50이 기체가 작잖아요. 워낙 경량급이니까 이 FA-50의 스나이퍼 포드를 달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보조 열혈 탱크 장착이 또 좀 곤란해요. 여러분 아까 표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전투 행동 반경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FA-50이 블록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바로 FA-50의 새로운 개량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개량안들이요, 여러분 바로 폴란드 등 앞으로 수출 사양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죠. FA-50의 제작사는요, 앞으로 1000대 항공기를 수출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FA-50이 있습니다. FA-50의 새로운 개량형 이게 있다 그러면 네네. 이 업그레이드의 어떤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개량형이 FA-50 오늘의 주인공이죠. FA-50 블록 20 블록 20입니다. 2019년 1월 22일 미국의 항공 전문 매체인 에이비에이션 인터내셔널 뉴스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에 따르면요, 업그레이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019년 초부터. FA-50 블록 20은요, AIM 120 암람 중거리 대공 미사일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신 보도에 앞서 이미 2018년과 2019년에 FA-50을 운영하는 부대가 있어요. 제8 전투비행단하고 제16 전투비행단. 이 두 개 부대하고 군수사령부 등에서 FA-50 개량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량 소요와 방안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FA-50은요, 체구가 작잖아요. 그 체구가 작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가장 핵심 뭐냐면은
연료 탑재량의 한계로 채공 시장이 짧아요.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용이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BVR, 즉 Beyond Visual Range 가시선 외 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사용도 굉장히 미흡해요.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공격자가 표적 지역 대공 화망을 충분히 벗어난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계량 요소를 살펴보면요, 먼저 채공 시간 증가 방안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연히 탑재 연료량 증가하고요, 공중 구비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단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FA-50의 채공 시간을 증가시켜야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요, 육군이 FA-50에 요구하는 CAS와 ATK 소요가 전시에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나 죄송합니다. CAS랑 ATK 이게 다 뭔가요? CAS라는 건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 야 저기 앞에 누가 있으니까 도와줘, 야 와서 때려, 뭐 공군 부르면 와서 때리는 거 있죠. 요거고, ATK라는 건 뭐냐면 대화력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거를 미리 가서 제압하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런데요, FA-50과 같이 채공 시간이 짧은 항공기로 이 CAS하고 ATK 모두를 커버하려면요, 이 FA-50의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채공 시간이 짧으니까 소태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예산도 그렇고 공군의 구조적인 측면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기 절반 이상을 이렇게 로우급 전투기로 메꿀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조종사 부족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 ATK 임무, 즉 대화력전 임무라는 것은 FA-50뿐만 아니라 F-15K, KF-16, F-35A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 전투기들은 훨씬 종심 깊이 들어가서 타격해요. 혹은 이 전투기들은 또한 상당수가 제공 임무에 투입되거든요. 따라서 FA-50의 채공 시간을 증가시켜서 이 CAS나 ATK 임무 공역에서 FA-50의 채공 대기 소티 소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럼 연료 탱크를 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러니까 외부 장착의 보조 연료 탱크의 용적을 늘리면 돼요. 근데 현재는 15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를 써요. 이게 리터로 따지면 한 568리터 정도 되는데, 이 용적을 300갤런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2배 늘리는 거죠. 가장 쉽지만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FA-50이 2인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인승인데 후방석을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에 사람이 안 타고 후방석을 개조해서 내부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FA-50이 2명이 타는 게, 한 명은 파일럿하고 한 명은 화기 관제사거든요. 탑건2 여러분 보셨죠? 뒤에서 타겟팅 막 그러죠. 근데 이 FA-50이 특히 이제 CAS, 즉 근접 지원을 할 때, 근접 항공 지원을 할 때요, 과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음성 관제하고 음성 명령 하달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제사가 꼭 필요했다고.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즉 링크 16하고 K-링크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운용의 중심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표적 관제 절차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화면에 그 텍스트로 뜨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관제사가 필요 없이 혼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FA-50에는 이미 링크 16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스템 개선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후방 조종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후방 조종석을 개조하는 방법은 가장 난이도가 높음과 동시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후방석을 제거하고 연료 탱크를 추가하면요, 연료 탑재량이 400파운드 정도 증가해요. 이를 갤런 용적으로 환산하면요, 한 48갤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뭐예요? 150갤런 막 300갤런 이랬는데 48갤런?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중급유 시스템 탑재예요. 그러니까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죠. F-35, F-15K, KF-16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은요, 플라잉 붐 방식의 공중급유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플라잉 붐 방식은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유기에서 이렇게 뭐
파이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플라잉 붐 방식은 급유 안정성이 높고 분당 최대 1200갤런의 고속 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유기 조종사의 부담도 적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에 한 대씩 급유가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워낙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형기 급유에는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천후에도 굉장히 취약해요. 반면에 FA50에는요, 프로브 앤 드로그 급유 방식이 적합합니다. 이 프로브 앤 드로그 급유 방식은요, 복수의 항공기의 급유가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날개 양쪽에서 지금 프로브가 나와서 두 대를 동시에 지금 급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미 해군하고 해병대가 쓰는 방식이에요. 플라잉 붐 방식 미 공군이 쓰는 방식이고. 근데 이 프로브 앤 드로그 급유 방식은 소형기 급유에 또 적합해요. 그리고 이게 기종을 따지지 않아요. 비행기에도 급유 가능하고 헬기에도 급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악천후에서도 급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분당 420갤런의 저속 급유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급유할 때 수유기 조종사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은요, 소형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법이 적합합니다. 더욱이 한국 공군의 KC-330 공중급유기 프로그램에는요, 영국 코밤사에서 제작된 공중급유 프로브 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급유 포드는요, 수송기에도 탑재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FA50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고 수송기에 탑재할 코밤사의 급유 포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FA50 전용 공중급유를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결국에 FA50은 동체 중앙 파일런에 3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속거리를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용이 불가해서 네. BVR 교전할 수 없다. 네, 그랬죠. 자, 여기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FA50은요, 경공격기로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AS하고 ATK가 주임무예요. 그러니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제공 임무를 수행할 기체는요, 근데 사실 F-15K, KF-16, F-35A 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FA-50에까지 BVR 교전 능력을 우리 공군은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FA-50의 BVR 교전 능력을 왜 부여해야 하는가? 단지 이건 뭐 때문에? 수출을 염두에 둔 것 때문이에요. 수출용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FA-50에 탑재된 레이더가 ELM-2032 레이더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레이더라고. 근데 이 레이더는요, 사실 BVR 교전 능력이 있는 레이더예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물론 레이더도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임무 컴퓨터에 통합되어 있는 피하 식별 장치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이제 가시선 외 BVR인데 이거 반대가 뭐냐면 Within Visual Range, 그러니까 시계 내 교전이에요. WVR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가시선 안에, 즉 보는, 그러니까 내 시야 안에 적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요, BVR 상황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뭐 레이더 같은 걸로 탐지해서 교전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즉 뭐냐, 네가 우리 편이니라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여기에 대답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FA-50에 탑재된 피하 식별 장치 AN/APX-118은요, 대답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즉 질문하는 기능이 없어요. 왜? 제공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질문과 대답을 모두 할 수 있는 피하 식별 장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그리고 사실 레이더 자체도 문제이긴 해요. ELM-2032 레이더는요, 분명 제가 BVR 교전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약 100km예요. 하지만요, 이 100km는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능력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FA-50이 체구가 작아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발전기도 소형이에요. 즉 전력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FA-50에서 이 레이더를 사용해서 통상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70k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거리 80에서 100km인 AIM 120을 사용하기엔 부적합합니다. 한마디로 레이더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A사 레이더가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는 뭐 척척이야, 이제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A사 레이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하고요, 노스롭의 AN/APG 83SABR 컴팩트형 A사 레이더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는요, 슈퍼온에서 사용되는 A사 레이더인 APG-79를 소형 개량화한 것이에요. 이 APG-79 레이더는요,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 비소라는 걸 사용해요. 반면에 이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는 최신 소재인 질화 관륨을 사용합니다.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질화 관륨 소자는요, 기존의 갈륨 비소에 비해서요, 출력, 전력 밀도, 그 다음에 열 전도율 등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체력에서 더 강력한 레이더파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이 기술을 좀 확보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FA50에는 국산이 아니라 일단은 이 레이시온 거하고 노스롭 두 개가 경쟁 중에 있어요. 아무튼 이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는요, 이 새로운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중량이 45kg 이하로 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APG-79에 비해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FA50의 안성맞춤이라고 레이시온은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경쟁 중인 노스롭의 AN/APG-83SABR 컴팩트형 A사 레이더는요, 아직 그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이 이거하고 비슷한 걸 써요. 뭐냐면은 한국 공군은 이미 F-16 시리즈의 AN/APG-83SABR A사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컴팩트화 시킨 걸 뭐에다가 FA50에다가 장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영 측면이나 정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이 노스롭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A사 레이더가 되든 뭐 기본 이상은 해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전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A사 레이더의 선정보다는요, 이 FA50의 AIM 120 암람 미사일을 통합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든대요. 심지어 이 미사일 통합하는 게요, 몇 천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요, 이 폴란드가 수입하게 될 FA50 PL의 전체적인 체계 통합 비용을 이제 폴란드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돈이 들 텐데, 그래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미 우리 공군이 FA50 블록 10 개량 사업을 하면서 A사 레이더 탑재, 보조 열탱크, 공중급유기,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마쳤거나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폴란드는 AIM 120 통합 비용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이 무기 체계라는 게 여러분들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레드백도 그렇고 이 FA50도 그렇고, 즉 이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건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소프트웨어 기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가 뭘 고백하냐면은, 제가 이제 막 잡지사 들어가서 기자 생활할 때 모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순수 국산 전투기인 FA50. 제가 이걸 듣고 좀 빡쳤어요. 그래서 FA50은 국산 전투기는 맞으나 순수 국산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뭐 레이더는 어디 거, 뭐 엔진은 어디 거, 막 이러면서 이게 순수 국산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냐? 막 그때 굉장히 치기 어린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체계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급 기술입니다. 보통 하나하나의 시스템보다도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이를 위해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R&D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혀 크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가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정도가 없어요, 솔직하게. 지금 굉장히 우리는 이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엄청 늘려야 돼요. 첫 번째,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의 처우가 반드시 아주 크게 개선돼야 되고요. 그 관심도 많아져야 되고, 관련 학과에서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무슨 싸움? 소프트웨어 싸움. 또 추가로 통합될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 돼야 될 장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FA-50의 미흡한 점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FA-50이 지금 뭐 CAS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까지 스탠드오프 미사일에 비중을 두지 않는데, 폴란드는 현재 사용 중인 노르웨이제 NSM 대함 미사일하고요, 이에 발전형인 JSM 미사일의 통합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션과 공동 개발한 JSM은요, 대함뿐만 아니라 대지 공격도 가능한 미사일이에요. 사정거리는 둘 다 한 18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더 나아가서 타우로스 미사일의 축소 개량형인 KPD-350K2와 미국의 대레이더 미사일은 AGM-88 함 미사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폴란드가 좀 욕심이 과한 것 같긴 한데요. 폴란드가 처한 안보 현실을 감안해 보면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폴란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폴란드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 동북쪽으로 맞닿아 있는 곳을 잘 보면 발트 3국이에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발트 3국인데, 근데 여러분 이 발트 3국이 나토 동맹국이거든요. 근데 워낙 나라가 작다 보니까 여차하면 언제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냥 가서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정말 자신들을 괴롭혔던 러시아하고 이젠 완충지대 없이 다시 한번 국경을 맞대야 되죠. 그리고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걸 예전부터 고깝게 보던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하리라 아무도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기를 많이 사가기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폴란드가 갑자기 느닷없이 AGM-88 함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을 요구했을까? 이게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대부분 미그-29잖아요. 근데 미그-29에 이 미제 AGM-88이 달려서 발사가 돼서 심지어 얘가 러시아군 레이더를 작살냈다는, 이걸 어떻게 러시아가 AGM-88이 한 줄 알았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네 레이더가 작살난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잔해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AGM-88로 의심되는 부속이 나왔대요. 미제 부속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야? 미그-29가 AGM-88을 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했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도 폴란드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미사일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통합을 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의 중기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 F-35 도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JSM은 이미 이 F-35A에 이미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테스트 일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자기네가 JSM도 쓰고 싶어하고 그 중기 계획으로 F-35도 도입하려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이 JSM을 어디에도 FA-50에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통합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FA-50 체급의 한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NSM이나 JSM은 대략 400kg 내외이기 때문에 FA-50 탑재에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앞서 폴란드가 모두 통합하자고 했죠? 타우로스도 통합하자고 했죠. 근데 타우로스 미사일의 축소 개량형인 이 KPD-350K2는요, 약 무게가 900kg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설계만 완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원형인 타우로스는 무게가 1.4톤이에요. 탑재가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우로스급은 굉장히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것 또한 통합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폴란드는 1차 사업 도입분에 이 그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통합 비용을 반영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비용의 문제이지 이게 기술 장벽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FA-50에 이런 능력들을 부여한다면 FA-50의 수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FA-50의 라이벌들이 있을까요? 이 FA-50 블록 20 사양이요, 지금 말레이시아의 차기 경전투기 사업에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붙고 있어요. 그 어떤 기종하고 붙고 있냐면 인도의 테자스 마크 1A, 그다음에 중국의 L15, 요 두 기종하고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스펙의 차이가 있을까?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기나 뭐 여러 가지 능력 봤을 때 거의 도찐개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스펙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와
향후 업그레이드의 여유, 그리고 실전 기록 등등이 중요하겠죠. 먼저 인도의 테자스부터 보겠습니다. 인도가 보유한 미그 21 대체 사업으로 진행된 경전투기 사업이 이 테자스 전투기 사업이었어요.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개발 과정은요, 한마디로 인도의 아준 전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조만간 밀폭 시간에 아준 전차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개발해서 배치까지 엄청나게 질질질질 끌렸고요. 뭐 중간에 사업이 취소됐다 다시 살아났다 취소됐다 다시 살아났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심지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 FA50의 5분의 1 예산으로 개발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말 다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돈은 1,000원 주고, 여러분 우리 대학 때 MT 가보면 직구준 선배가 그러잖아. 돈 1,000원 주고서 야 가서 소주하고 담배하고 오징어나 사와라. 이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뭐 나름 F-18에 사용하는 엔진을 탑재했고 이스라엘제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서 구색은 갖췄지만요, 정작 인도 공군도 싫어하는 전투기라고 합니다. 인도 공군 파일럿들은요, 기를 쓰고 테자스가 아닌 라파를 타려고 한다는 그런 카더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제 A사 레이더가. 근데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슬림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한테는 달갑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수출하려고 했지? 그 다음에 중국의 L-15는요, FA-50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훈련기 기반의 경전투기입니다. 원래 중국은 중국판 F-16인 JF-17을 밀었어요. 근데 이 JF-17을 만드는 청도 항공이요, J-10하고 J-20 등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여력이 없어서 한 단계 아래 기종인 L-15를 중국은 제한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미 아웃이죠.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한 단계 아래에 가져가.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튼 이 L-15는요, 싼 가격을 무기로 잠비아와 UAE에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L-15는 태국에서 우리 T-50한테 발렸습니다. 더욱이 2021년 6월에 중국 군용기가 말레이시아 영공을 불법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양국 관계는 아주 싸한 상태예요. 결정적으로 뭐냐, 테자스나 L-15는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FA-50은 빛나는 실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죠. 최고의 세일즈는 뭐다? 실전이다. 물론 뭐 가격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비싼 만큼 제값을 합니다. 물건이란 건. 싸고 좋은 물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제작사가 이제 지원해주는 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후속 업그레이드 등등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서 FA-50 선택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또 하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서방제 무기 체계의 우월성이 증명이 되었죠. 그런데 러시아제도 아닌 중국이나 인도제 전투기를 사용한다고요? 고개가 약간 그렇죠? 말레이시아는요, 이 경전투기 사업 최종 결정을 앞두고 우리나라 제작사를 방문해서 말레이시아와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투자 유치 대표단은요, 지난 6월 경남 사천의 카이를 방문해서 민간 및 군용 항공기 생산 라인을 살펴봤고요. 또한 LAH 생산 라인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FA-50을 한번 써보고 괜찮네? 라고 하면은 LAH도 한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FA-50 블록 20의 수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폴란드 수출 성공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폴란드는요, 앞으로 공군력 핵심 전투기들을 서방제로 모두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제로 교체하려고 했죠. 폴란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F-16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 거 들어오는 거 FA-50도 로키드 마틴하고 합작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중기 계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전투기도 F-35죠. 이것도 로키드 마틴제. 폴란드는 원래 F-16 그 바이퍼의 추가 도입을 원했지만 지난 폴란드 방산 추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로키드 마틴은 신규 F-16 제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F-35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F-35 도입 계획이 중기 계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요, 이 공백을 메울 전투기로 FA-50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지였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끄러운 사업 진행과 FA50 블록 20의 우수한 성능을 통해서 폴란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이엔드 전투기 시장에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이 하이엔드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T-52 훈련기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어요. 또한 FA-50도 앞으로 수출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런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입도 선매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죠. 즉,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는 데 손색이 없는 성능을 갖춰야지 국제시장에서 FA-50이 통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는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FA-50이죠.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꼭 공식적으로 낭보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FA-50이요, 실전에서 중국제 전투기를 한 더서너 67대만 떨어뜨리면 이 게임이 끝나는데